안녕하세요, 문어초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니콜라이 고골의 죽은 혼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 중 하나인 고골에 관한 내용은 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은 혼은 184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83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고골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작품입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고골답게 죽은 농노의 명단을 사들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이 소설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만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고 2부는 작가 자신이 중간에 파기를 해서 유실되었을 뿐 아니라 마무리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 사회를 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완성되었다면 러시아가 낳은 또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치치코프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는 지주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 하나가 노즈 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안드레이 그리고 플라톤이란 이름의 지주들과 교분을 맺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매형인 콘스탄틴이 등장하죠. 나중에 그는 무라조프란 이름의 노인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N시에 어느 날 치치코프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특유의 넉살과 친화력을 이용해 N시의 고관 대작과 유명 인사들과 금방 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꿍꿍이가 있었으니 N시의 사교계에서 알게 된 주변의 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농노들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들이는 농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으나 미처 호적에서 정리되지 않아 등기되어 있는 농노들이었죠. 지주들은 굳이 죽은 농노들의 명부를 사겠다는 치치코프의 제안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치치코프는 그때마다 때로는 이익을 앞세워 설득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가장하여 동정을 사기도 하면서 죽은 농노들을 사들이죠. 지주들 입장에서도 미처 호적에서 정리되지 않은 농노들 때문에 괜한 세금을 내느니 얼마라도 받고 치치코프에게 파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N시 근방에 많은 지주들이 치치코프에게 죽은 농노의 명단을 팔아치우죠. 치치코프는 농노들을 사들이면서 지주들의 다양한 성격, 욕심이 많거나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은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사실 치치코프는 죽은 농노들의 명부를 사들여 그것을 이용해 지방의 토지를 불화받아 담보대출을 받고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는 것이었죠. 치치코프가 주변에서 엄청난 농노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고 그가 거부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N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노즈드려프라는 지주로부터 죽은 농노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황이 바뀌죠. 사람들은 치치코프가 위조 집회범이라는 등 각종 억측을 하고 인심과 평가는 금방 뒤집혀 그 사실을 알게 된 치치코프는 짐을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알고 보니 치치코프는 과거에 돈이 최고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세관에 근무할 때는 밀수업에 가담해 부정축제를 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본능적으로 잘 아는 그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도가 터 있었죠. N시에서 도망을 온 치치코프는 한 시골에 도착하는데 그곳의 지주인 안드레이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한때 도시에서 관료로서 생활한 적이 있지만 곧 환멸을 느끼고 지주로서 영지관리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낙향한 젊은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드레이는 영지관리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고 무의도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칩거 중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지주 중 하나인 한 장군의 딸인 울린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군이 자신을 하대하는 것이 싫어 발길을 끊을 정도였죠. 원래 사람 비위 맞추는 재능이 있는 치치코프는 안드레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지내는데 그러다가 안드레이와 울린카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는 안드레이를 돕겠다며 장군을 찾아 나서고 장군을 구슬려 그와 안드레이 사이를 중재하면서 그에게서도 죽은 농노를 사들이죠. 그 후 치치코프는 페투어라는 지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의 젊고 잘생긴 다른 지주를 만나게 됩니다.
플라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고 있었고, 치치코프는 자기 여행 비용을 분담시킬 목적으로 여행을 제안하여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플라톤의 매형인 콘스탄틴이 자기 영지를 근면 성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이가 그를 방문하죠. 콘스탄틴은 당시 만연한 사치풍조와 서구문화 우선주의를 비판하면서 농본주의적인 사상을 치치코프에게 설파합니다. 치치코프는 그에게 존경심마저 가지게 되고 콘스탄틴처럼 영지를 훌륭히 관리하는 지주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근처의 영지를 매입하죠. 이후 판본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치치코프는 많은 돈을 벌어 서구의 사치품들을 사들일 정도로 부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새로 부임한 총독의 눈밖에 나고 맙니다. 총독은 치치코프를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치치코프는 무라조프란 노인에게 자신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무라조프는 당대의 지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치치코프에게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라조프는 치치코프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마침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죄인을 끔찍이 싫어하는 총독에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며 탄원을 하죠. 총독은 치치코프를 석방시켜주긴 하지만 관료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모든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소설이 중단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고골의 현실 진단과 처방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 이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바조프가 형제들이나 톨스토이의 부활 못지않은 대작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고골은 이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고골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서유럽의 산업혁명과 문명이 러시아로 밀고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전통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골의 이런 인식은 치치코프가 그가 이상적으로 여긴 인간상인 콘스탄틴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주라는 이 존경할 만한 직함이 제조 공장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골이 과거 농노제 사회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미화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치치코프가 만난 다양한 지주들이 대개 하나 이상의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결국 고골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경제체제의 형태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가치보다는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작품의 말미에 감옥에 갇힌 치치코프에게 나타난 무라조프의 이야기는 돈벌이의 혈안이 된 당시 러시아 사회를 꼬집습니다. 당신이 자기 푼돈 버는데 한 만큼 그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선을 위해서 자존심도 명예욕도 희생할 수 있었다면 우리 땅은 얼마나 번성했을까요? 원래 고골은 1부에서 돈벌이의 혈안이 된 치치코프의 비열한 모습을 그리고 2부에서는 그가 갱생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골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모두 희생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것이 바로 고골의 처방인데 그가 어떻게 이를 풀어나갔을지 완성된 작품으로 보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결점을 따뜻하게 변호하려는 고골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판소리 같았다는 겁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배경과 줄거리,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서술하면서 곳곳에 풍자와 해악을 가득 담아 전하고 있죠. 백만장자는 완전히 사심없는 비속함, 어떤 계산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순수한 비속함을 볼 수 있는 이점을 누린다. 그것도 농노들 소장류나 설상가상으로 우리 형제의 양심에서 쥐어 짜낸 거라고. 같은 문장을 보면 고골의 풍자와 해악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순되고 비루한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고골은 절대로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극단적인 비난을 가하진 않죠. 이 소설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 바로 치치코프지만 작가는 직접 또는 무라조프의 입을 빌려 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치치코프는 도둑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누구나 무엇이건 이용한다. 라는 작가의 말과 우린 매걸음 어리석은 의도가 없어도 불의를 행하고 매 순간 다른 이의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총독에게 말하는 무라조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골은
치치코프의 비로한 면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약점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히 작품의 말미에 두드러집니다. 치치코프를 벌주려는 총독에게 브라조프는 그를 적극 변호하는데 이것을 보고 있자면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하려는 절대자 앞에선 변호사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골은 이 작품을 통해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치치코프 같은 특정한 누군가의 약점은 인간 공통의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치코프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코프가 이처럼 돈의 혈안이 되어 막대한 재산을 만들고 싶어한 이유는 나중에 생길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죠. 작품 곳곳에서 치치코프의 이러한 열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치코프가 후손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토록 민감한 사안이 있을까? 다른 이도 왠지 이유는 몰라도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깊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치치코프로서는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 자손들이 자신에 대해 내릴 평가를 두려워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치치코프는 죽은 농노들의 명물을 사들여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도 농노들의 명부를 보면서 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탄식한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이보게들 여기 빽빽히 모였구먼. 이보게들 자네들은 평생 뭐하며 지냈나? 어떻게 입에 풀칠하며 살았나? 각자의 인생과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죽고 나서는 단지 이름만 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을 탄식하는 것이죠. 치치코프가 아이러니한 점은 죽어 없어진 사람들의 명부를 사들이면서 죽음의 허망함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런데 치치코프의 이런 아이러니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누구나 자기 존재가 무한할 것처럼 살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마치 자신만은 예외일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치치코프에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죽은 혼 줍줍이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 더욱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